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내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저희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이들 가슴 아파하셨고 또 그만큼 분노하셨습니다. 세월호는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세월호는 그야말로 참사가 되고 말았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군과 민간 선박의 구조마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해경 지휘부는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은 123 정장 위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서해청 그리고 해경 본청이 있습니다. 지난주엔 123 김경일 정장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이번 주엔 이들 지휘부를 만났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은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먼저 김경일 정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을 만나봤습니다. 오전 9시 3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도착 시각은 11시 40분, 2시간 반이나 지나서였습니다.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하는 헬기 대신 3,000톤급 함정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헬기보다는 통신 여건이 좋은 함정이 상황 지휘에 더 낫다는 판단이었다지만 123정에 대한 목포서장의 첫 지시는 9시 48분, 첫 보고를 받은 뒤 45분 뒤에야 나왔습니다. 지시 내용도 힘내라 뿐이었습니다. 퇴선방송 지시는 그로부터 또 10분이나 흐른 뒤에야 내려집니다. 이미 좌현 3, 4, 5층이 모두 침수돼 탈출구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체 요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려고 고학을 치거나 마이크로 위원회 뛰어내려면 안 되나? 반대 방향으로. 참고로 그런데 미리미리가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못 나왔습니다. 차고문항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우리 지금도 한번 올라가서 하고. 한참 늦은 이 지시에도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김경일 123 정장이 작성한 첫 보고서,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실시했다. 10시 어선들이 동참했다. 10시 10분 구명벌 2개를 투하했다. 퇴선 방송을 했다거나 선내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이 보고서를 받은 김문홍 목포서장은 퇴선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가 없었다는 걸 참사 당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제출 12일 뒤 김경일 정장은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퇴선 방송은 물론 선내 진입 지시까지도 했다는 내용,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방송 장치로 승객 여러분 청원 바다에 뛰어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늘 수행시켰습니다. 방송 듣고 한 3, 4분 후에 자해안 한미쪽 거기 사람이 보여가지고 저희 단정이 최초로 가서 먼저 구한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올라가서 그쪽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영래 경사한테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하라, 다시 해서 올라가라 했는데 그때 경사가 심해가지고. 김경일 정장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위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서해청 홍보계장 등 해경 3명이 찾아와 예상 질문 10개 정도를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직전 김문홍 목포해경서장과 김경일 정장 사이에 수차례 통화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6번에 걸쳐 약 22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통화가 무슨 내용이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경일 정장은 인터뷰 관련해서 말 잘하라고 한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단지 인터뷰를 잘하라고 20분 이상 통화했나,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말하라고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추궁에 김경일 정장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상부에 시달렸다,
기자회견은 자기가 아니었다던 김경일 정장의 진술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 상관을 속였다고 급변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구조 방기와 그 은폐가 김경일 정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때늦은 지시, 뒤늦은 현장 도착, 그리고 거짓 기자회견 직전의 6번의 통화. 그 진실을 묻기 위해 김문홍 전 목포해경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미래의 해양경찰관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C 양민경 기자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 지금 하지 마세요. 그때 아니, 김경일 경장이 야, 4월 28일에 거짓 언급했을 때 그 직전에 통화 많이 하셨던데 김경일 경장이 4월 28일에 아닙니다. 인터뷰했을 때 다 거짓말로 드러낸 인터뷰에 하지 마세요. 전달 사항이 있으셨는지. 검찰이나 감사관이나 그런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퇴선 명령을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는데 퇴선 명령을 했다라고 기자회견 했거든요. 네. 그 직전에 통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통화하는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김경일 정장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거짓된 한 게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세월이 4년이나 흐른 것을 그 사실관계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왜요? 하여튼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사실관계 외에는 제가 지금 뭘 들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때 퇴선 명령을 안 했던 건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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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과장님.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고도 무려 2시간 3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최초로 내렸던 명령은 힘을 좀 내라였습니다. 좌연이 모두 자초돼서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해진 이후에야 퇴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문홍 서장의 모든 행동 그리고 지시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김문홍 서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고요. 이 질문에 김문홍 서장은 배가 그렇게 빨리 넘어갈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한가할 정도였던 해경의 대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대답에서 알 것 같았습니다. 해경의 안일한 대처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 가운데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어느 하나 없었습니다. 김문홍 서장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해임을 요구했지만 강등에 그쳤고요. 세월호 참사 후에도 김 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과장,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해양경찰교육원에 재직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국민이 가장 바랬던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다가 지금은 해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짓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외비 문건까지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잇따르던 시점. 해경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대외비 문건이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제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지적을 160개의 질문으로 나눈 뒤 가상 답변을 정리한 겁니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도록 명령했냐는 예상 질문. 준비된 답변은 1, 2, 3정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를 호출했지만 선원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부신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까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안 된다는 그것만 기억했기 때문에 현재 사고 현장으로 빨리 다니라고 그까지는 생각합니다. 퇴선 방송을 실시했나? 내부 승객 구조 활동은 무엇이었냐는 예상 질문.
답변은 1, 2, 3정이 바다로 뛰어라, 퇴선하라 등 탈출 지시를 10번 넘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김경일 정장이 퇴선 방송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대응 시나리오 문건 그대로입니다. 접근하면서 이제 뛰어내려라, 퇴선하라는 그 방송을 수차를 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일 정장의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직원이 김경일 정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감사는 몇 번이나 받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청장님이 궁금해한다.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 언론이 한심하다. 세월호와 교신 못하고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은 잘못이 아니니 소신껏 얘기해 이기라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도 또 다른 서해청 간부가 문자를 보냅니다. 1, 2, 3정이 잘못한 것 없다. 간부급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돕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구조 방기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말라고 독려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공표하는 것만큼 우리가 큰 그렇게 잘못은 없어. 물론 사소한 잘못들은 있었지만은 통통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내배까지 들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해경은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5월 25일 해경 홍보실의 주선으로 김경일 정장은 조갑재 씨와 인터뷰를 합니다. 퇴선 방송도 했고 선실 진입도 했다. 또 거짓 인터뷰입니다. 김경일 정장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사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해경 수뇌부의 조직적인 거짓말 대응은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선 대외비 문건 내용대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증언했던 김석균 해경청장. 이듬해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청문회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증인 당시에 1, 2, 3정 정장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시키면서 퇴선 방송을 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한 거 그런 걸 쭉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승선 방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승선 방송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그게 아주 작은 사항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때는 뭐 퇴선 방송을 했니 안 했니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요. 304명의 숨진 참사. 해경 최고 책임자 김석균 해경청장은 주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요. 여전히 기억이 안 나는지, 해경의 거짓말은 알고 있었는지, 무엇보다 세월호 침몰을 보고받은 오전 9시 5분부터 1시간이 넘도록 무슨 지시를 했는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석균 전 해양청장님이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4.16 사직을 돌아오는데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적정한 지시가 못 내려졌던 이유가 있나요? 상황실에서 어떤 지시들을 내리셨나요? TRS에서는 딱히 청장님의 지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세월호에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내리셨나요? 사전에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보고 받으신 기억 나시나요? 처음에 보고 받았다고 기억하셨다가 그 뒤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지휘 내리셨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네? 해경청장으로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나요? 구체적으로? 그때 퇴선 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가족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청장님! 304명 죽었는데 당시 지휘 책임자로서 하실 말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해경은 초동 조치 및 수색 구조 쟁점이라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 연기였습니다. 단 한 차례도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여 차례 탈출 지시를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다투던 그 중요한 시각에 감사원, 검찰, 그리고 국회까지 모두 해경의 연기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본인들은 영웅인데 언론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다. 참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황당한 일은 더 있습니다. 재작년에 해양 안전이라는 책까지 쓰였던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석균 청장이 2016년에 책을 씁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해양 안전, 해양 보안입니다. 이 책은 보시면 해양 안전에 의, 인명 구조 관련 협약, 대한민국의 해양 수색 구조 제도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조를 안 해서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책임자가 해양 안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아,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요? 이걸 이해하는 국민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 면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서 1, 2, 3정 정장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검찰 수사에서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참사 6개월 만에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침몰 원인부터 구조 책임, 유병헌 비리까지 5개 분야에 걸친 대대적 수사 결과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구조 책임과 관련해선 1, 2, 3정 김경일 정장 단 1명을 그것도 불구속 기소한 게 다였습니다. 수사 결과 123정장이 세월호의 교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3정 승조원 등에게 승객 퇴선 안내 및 유도 조치를 지휘하지 않았으며 수사 착수 당시 검찰의 수사 계획서입니다. 지휘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며 골든타임 기간 지휘 공백 및 구조 상황, 허위 보고나 공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3차례, 김수현 서해경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은 각각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구조 지휘부에 대해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 종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지휘부가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을 1, 2, 3정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123정장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보함을 치거나 123정 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하에 상급 지휘관서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에선 이런 지휘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조본부에서는 다수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1, 2, 3정 등 현장 구조 세력에게 선실 내부 진입, 퇴선 유도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는 등 현장 구조 상황 지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지휘부의 퇴선 유도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과 없었다는 감사원. 이 때문에 당시 구조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권도 없이 주로 당사자 진술과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는 감사원 감사만도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휘라인이 쭉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검찰의 그 수사 대상 그리고 결국 기소 대상이 됐던 사람은 김정일이라는 현장에 나가 있었던 현장 책임자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는.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수사 외압, 또 김경일 정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조차 있었다는 청와대의 집요한 방해, 그리고 유병헌 일가 비리로 관심을 쏠리게 했던 이른바 돼지머리 수사 역시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누르고 비틀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게 뭔가 책임을 묻는다. 즉 정부에게 뭔가 책임을 묻거나
그쪽 책임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거나 또 누르려고 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병헌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도 단순히 그냥 검찰이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렇게 간 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엔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선장과 선원의 배반적 유기 행위와 해경의 초동 구조 작전의 실패, 그리고 유병헌 일당의 탐욕을 지목하면서도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의 혼선은 X,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청와대로 확산돼선 안 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겁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의 7시간 또는 7시간 반 거기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가다 보면 청와대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거를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좀 밑에서부터 계속 짜두고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세월호 구조지휘부에 대한 사법 처리가 왜 안 됐는지 검찰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경지휘부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지휘를 하지 못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부실하게 지휘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휘부의 명시적 퇴선 유도 지시가 있었다는 과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다소 다른 해명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은 없었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선 재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은 단 한 차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단 3차례, 그것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해경지휘부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꼬리 자르기에 이어 돼지머리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이정신 기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사를 지낼 때 보통 돼지머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고사 본연의 어떤 의식보다는 돼지머리에 시선이 쏠리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정한 다른 대상을 부각시켜서 수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돼지머리 수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돼지머리가 구원파의 유병헌, 유대균 부자였습니다. 제가 팽목항에서 세월호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구조 소식 이런 게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유병헌만 남았습니다. 언론이 유병헌을 악마로 만들어서 유병헌 때리기에 모두 나섰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파가 유병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 유대균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유대균이 닭발을 시켜 먹었다, 뼈 없는 닭발을 시켰다라는 걸 소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했던 그런 보도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보셨다시피 검찰 수사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권의 전방위적인 방해 공작에 시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식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여당과 언론으로부터 세금 도둑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15년 1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를 겨냥해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한 직후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재원 의원과 5명의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모두, 그리고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등 공무원들을 부른 겁니다. 잠시 뒤 김재원 의원과 특조위원들이 나가고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만 남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 특명을 내립니다.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의 특명이 떨어지자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해수부 안에 전담 조직을 은밀히 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겐
특조위의 동향을 보고하는 스파이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유출해선 안 되는 특조위 기밀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단체 채팅방으로 실시간 보고하면 이에 따라 청와대의 지시가 그때그때 떨어지고 해수부 내 전담 조직이 이 지시를 이행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짠 뒤 여당 특조위원들을 시켜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심지어 경찰서에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며 스파이 노릇을 했던 한 파견 공무원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정문수 담당관님이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입니다. 예. 일단 저는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냥. 예, 죄송하죠. 전화 끊겠습니다. 2015년 3월에요. 죄송합니다. 세월호 기자님.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 실적. 이런 방해 공작으로 세월호 특조위는 정식 활동도 하기 전에 예산과 조직 축소, 활동기간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단 하루도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처리 또는 조사 업무가 진행된다고 느낀 날은 없었어요. 문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계속 꼬투리 잡고 결재를 늦추고 준비된 체계적인 조사 방해였겠구나. 방해 공작의 정점은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의결할 즈음이었습니다. 이미 특조위 내부 동향을 다 보고받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2015년 10월 30일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해수부, 특조위 부위원장, 여당 추천위원들 간 긴밀히 협의에 대응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고 제어하라, 해수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해수부는 즉각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필요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한다. 이 문건 내용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이랬던 황전원 위원은 2기 특조위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나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를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요. 이제 그걸 지금 검찰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건이 뭐 상정되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게 방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퇴를 한 거거든요. 특조위 방해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특조위 방해에 가담했던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직 사법 처리도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해수부를 퇴직해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곽동건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해서 문건들 작성하셨잖아요. 예, 됐습니다. 아니, 뭐가 됐다는 거죠? 여보세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세금 도둑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붓고 파견 공무원을 스파이로 심어서 특조위 기밀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한심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립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독립성이라는 원칙보다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에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거나 퇴직한 후에도 역시 해수부의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더 믿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된 한 공무원이 과격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유는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뭘 판단하는데? 그리고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 태극 의열단 오성탁 대표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왔어 지금? 이런 씨. 내가 돌로 하자고 여기 지금. 며칠 전 열린 토론회에서 한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일부 포함된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이 다 끝난 뒤에 특조위원 한 명이 박수를 보낸 걸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오 대표는 해당 특조위원과 이석태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유가족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유가족 고발을 두고 오 대표가 특조위 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는 내 고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과장님이 고발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거기서. 뭐라고요? 그 얘기는 그쪽에서 한 건 아니죠. 아이고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오케이. 아이고. 예.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따 했어. 예, 잘하셨습니다. 예. 녹취 속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했다는 과장. 그걸 경찰에 얘기했냐고 확인하는 그 공무원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운영 지원 담당관 임현택 과장입니다. 유가족 고발을 부추겼던 듯한 정황은 이후 통화 녹취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랑 총장님이랑 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해서 뭐 이렇게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돼. 그만 빼라고.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랑 조국을 위하는 길이.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했다지 그럼? 그건 그냥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그렇죠.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했다는 자신의 말을 빼면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오 대표는 이후 임 과장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임 과장이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고 아주 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가 좀 전화해가지고. 그럼 당시에 양심 고백하셨던 거는 뭐 후회는 없으시죠 지금도? 그건 후회가 있어요. 인가? 예. 그분은 제가 고소처를 했죠. 그분은 뭔 죄가 있겠습니까? 해수부로 복귀해 런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던 임현택 과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그 세월호 유가족 고발했다 그것만 빼면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냥 그 민원인을 이렇게 민원인에 맞게끔 대응하는 그러한 그냥 언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오 대표의 과격한 행태에 맞춰 대응했을 뿐이라면서도 그런 말이 오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참 많이 부끄럽다는 것을 봤죠. 그냥 일반적인 민원 대응 차원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 언어 선택이 있었는가 저는 많이 참. 그런데 질문을 거듭하자 예상 밖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고발 안 하셨냐 그런 취지.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뭐 이쪽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셨다 이렇게. 공무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뭐 자의적으로 했다면 그건 안 되겠죠. 누가 지시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현택 과장이 오 대표를 부추긴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 과장은 당시 여당, 즉 새누리당 추천 이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험담을 늘어놓으며 오 대표를 흥분시켰습니다. 이현 부위원장도 좌파예요, 그거? 걔는 좌파보다 더한 놈인데 뭐지? 아, 이현 부위원장이? 아유, 걔는 그 양반이 좌파가 더 나쁘구나. 그러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까지. 난 지금 몰랐어. 그 사람한테 소문만데 이용당해, 총재님. 이현 부위원장 좌파면은 그거 나하고 합작가지고 그거 죽여버리자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줘봐요. 정말 조대까지 나를 그래 내가 죽일 거 아니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거 없다고 지금. 전화로 한번 해봐요. 전화해가지고. 좀 노련해가지고. 이현 부위원장을 좌파보다 더하다고 한 건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를 결정할 때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달리 해수부 방침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일관된 신조예요. 아, 이현 부위원장이? 네. 그 다음에. 그거요, 그거. 아, 이현 부위원장이 대통령을, 안 되는데, 그거.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공무원이, 그것도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과격 보수단체 대표를 부추겨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파보다 더한 놈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건 무슨 맥락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 아마 제가 많이 힘들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지금 제 처지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뭐 더 이상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게 대한민국 공무원 입에서 나온 말 맞습니까? 아니, 특조위에 파견됐다는 것은 특조위를 도와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인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벌였습니다. 아니, 세월호 참사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몇 년 동안 세월호 참사는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윗사람 지시에 따라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 거대한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당하고 있었어요. 유가족들은 아이를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에서, 아이들이 있는 안산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철판이 오그라진 데 있죠. 조타실. 위에 무게랑 다 올려서 무게 중심도 들어가져야 돼. 그러니까 조사관도 니네 여기 들어가서 침원이 조사해. 흔히 말하는 이제 수밀문. 이게 수밀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열렸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솔직히 말하면 못 맡겨요.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미안함이 많이 밀려와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도 있고, 깊은 잠을 못 자요. 뭐 많이 잤다고 생각하면 한 30분, 40분. 그렇죠. 화물칸에 있던 차량한테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요? 그거 아니잖아. 1,000억이라도 줄 테니까 그 당시 상황을, 그 침몰 당시 그 상황을 1분간만 보여줘.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블랙박스나 이런 디지털 기기의 영상이라고. 왜 이게 인양이 됐는데 이게 우연으로 23도 밝혀진 건 하나도 없다요. 침몰 원인, 구조를 왜 안 했는지, 왜 특조위나 이런 조사를 방해했는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안 구했어? 니들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이게 짜증나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태국 가서 그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또 4년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애들 억울한 건 밝혀줘야 되잖아요. 저희 가족 어머님들 오시면 여기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찾아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혼자 오시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오셔서 많이 오시거든요. 이건 우리 애들 학생증, 체육복. 아직 세월호가 여기 있고요. 저게 우리 아이 흔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아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못 떠나겠어요. 왜 저 배를 태웠는지. 저건 타면 안 되는 배였잖아요. 그죠? 저 배는 이미 죽은 배였는데 왜 예쁜 애들을 그 죽은 배에다 태웠는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가라고 진짜 한마디만 했으면 다 나갔을 건데 그 많은 헬기가 왔으면 하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재판 자료하고 감사원 자료하고 국회 자료하고 그렇게 돼서 모은 것. 제가 자료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 유가족이 손에 피해자들이 손에 이 서류 뭉치를 쥐어줘서는 안 되죠. 수연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연이 사망 신고도 안 된 상태예요. 법률적으로도 살아있는 존재죠.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해먹고 살까? 그래서 한테 그게 나중에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랬더라면 네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생활 속에 열심히 해라.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이 왜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들은 누구인지 피해자 스스로가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왜 세월호에서 그 귀하디 귀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3번의 약속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진도 팽목항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5월 16일에는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꼭 밝히겠노라고. 그리고 사흘 뒤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특검이라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출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던 대통령 본인 역시 자신의 당일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결국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자들과 싸우느라고 4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유가족이 검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무능을 처벌하지 못한다라고요. 무능을 처벌하지 못한다.
304명의 생명을 잃었는데 무능이란 변명 뒤에 숨는 것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참사가 나면 실무자 정도만 처벌하고 지휘부는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었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높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을 깨지 않으면 안전한 나라는 요원하고 참사는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깨야 됩니다. 이 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유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 스트레이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